안녕하십니까. 섹션 1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대구대학교의 정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등록회계법인의 감사 품질 평가 방법 개선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 그 다음에 현행 제도 물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블룸 앤 해필드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면서 저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제안 방향과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신외관법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핵심은 주기적 지정계랑 표준감사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신외관법이 도입됐었을 때는 많은 기업인들, 회계감사인들이 그 효과가 상당히 괜찮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신외관법의 효과가 조금 둔화되는 것 아닌가, 혹은 오히려 효과가 없다라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목소리는 대기업보다는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신외관법의 비용과 시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빅4랑 넌 빅4가 신외관법 후에 감사 시간과 감사 피의 변화를 살펴보면 오히려 빅4가 감사 시간과 감사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불만은 오히려 중소회계법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한테서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시간과 비용을 적게 투입해서 효과가 더 적지 않냐, 그래서 더 많이 투입하자라는 목소리가 낼 수 있죠. 그런데 중소나 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외관법 도입 전에 우리가 낮은 값으로 어디를 받았을 때 그때 효과랑 지금 도입돼서 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받는 감사 퀄리티랑 차이가 오히려 예전이 더 좋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났는지 보다 한번 실증적인 분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계학에서 신외관법 도입 후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로 초창기에 김정택과 김효은 2002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표본이 2018년부터 2020년입니다. 도입되고 약 3년간을 봤는데요. 신외관법 도입 후로 감사 시간도 늘고 감사 퀄리티도 확실히 좋아졌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을 1년 늘린 서계원과 이재경 연구가 또 발표가 됐는데요. 앞선 김정택, 김효은 연구와 약간 좀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표본이 1년 늘어났더니 1천억 미만 빼서는 빅4랑 넌빅이랑 사실 같이 돌렸더니 사실은 효과가 좀 미비하더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높지 않더라, 이런 연구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좀 더 표본을 늘린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최근 표본으로 한 김동영 최국현 연구에 따르면 아예 극단적으로 신외관법 도입 후로 감사 품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감사 퀄리티가 오히려 낮아지거나 혹은 도입의 효과가 없다, 이런 연구 결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적 지정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이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어떤 점 때문에 왜 신외관법의 도입 효과가 점점 낮아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일단은 등록회계법인 약 40개를 지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이 등록회계법인을 감사인 점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감사 점수가 높은 40개를 선발해서 등록회계법인을 선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선정된 등록회계법인 중에서 다시 가나다라군으로 나눠서 등록회계법인의 퀄리티, 즉 우리가 말하는 군 등급을 다시 분류를 합니다. 이때 분류하는 점수 방식은 기본적으로 소속 회계사 인원수 곱하기 회계감사 외 매출 비중 곱하기 품질관리 감리 지적사항 그리고 품질관리 수준 우수평가 사항을 고려해서 감사인 점수를 매깁니다.
이렇게 매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가나 다 라군을 분류해서 가군 같은 경우는 모든 모든 기업들을 다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자산 2조 원 이상은 가군 감사인들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4 대형 회계법인만 감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군 같은 경우는 14개 회계법인이 되는데요. 자산 2조 미만은 감사할 수 있어도 자산 2조 이상은 감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군, 라군은 각각 그 규모에 맞게 기업이 선정되는 구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요건은 큰 기업은 큰 감사인만 할 수 있어. 이게 일단 기본적인 가정이 되겠고, 작은 기업은 큰 기업한테도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기업은 큰 감사인한테 지정감사를 받는 우선권을 줍니다. 가나다 라 순으로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감사인을 배정을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감사인 가군이 감사인 나다라보다 감사 퀄리티가 더 좋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감사 점수는 감사 품질을 대변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감사인 점수를 봤었을 때 품질 감리 지적사항과 품질 관리 수준 우수사항을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편차와 분산이 상당히 작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정은 회계사 수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회계사 수가 많으면 가군, 중간 정도면 나다군, 적으면 라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회계법인들은 우리가 감사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사실은 품감실에 좀 집중을 하고 여러 가지 내부 통제도 해야 되는데 이 점수대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회계사 수를 늘리는 게 가장 쉬운 감사 품질 관리 방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인 점수가 회계사 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회계법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액션은 합병 등을 통해서 감사인 수를 늘리는 겁니다. 회계사 수를 늘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높은 등급을 받아서 훨씬 더 많은 기업을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신외관법 후로 이제 지정감사를 할 때 우리 감사 퀄리티는 뭐로 결정되는지 제가 한번 작년에 분석한 데이터인데요. 퀄리티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회계사 수나 매출 비중 이런 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품감실의 인건비 수준, 오히려 품감실 관리를 잘하냐 못하냐가 감사 퀄리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현행 제도처럼 이 회계사 수로만 결정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수로만 하는 거는 조금 변형할 필요가 있다. 다른 요소를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일정 부분 조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가 그러면 감사인이 속한 군, 즉 등급이 높을수록 가군이 나군보다 퀄리티가 더 좋은가? 혹은 나군이 다군, 라군보다 퀄리티가 더 좋은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피감사인이 감사인을 지정받으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줍니다. 그런데 내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받으면 동일 감사인 또는 더 높은 감사인을, 그러니까 등급 군이 더 높은 감사인을 변경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낮은 데는 변경을 못합니다. 더 낮게는 변경을 못합니다. 즉 무조건 하향이나 동일한 군의 감사인을 선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게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빅4냐 넌 빅이냐 이제 감사 퀄리티를 비교해 볼 때 제일 핵심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비교한 페이퍼가 베커 1998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베커는 빅4랑 넌 빅을 테스트해 봤는데 그때는 이제
아더 앤더슨 전이어서 빅 5, 빅 6였습니다. 빅 5, 빅 6랑 이제 넌 빅이랑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빅이 훨씬 더 감사 퀄리티가 좋더라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빅 4가 감사 퀄리티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로렌스가 여기 페이퍼에 대해서 스나이퍼를 합니다. 야, 기존에 빅4가 더 좋은 게 아니라 빅4한테 감사를 받는 기본적인 기업의 퀄리티가 더 좋았어. 그래서 우리가 빅4한테 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을만 뽑아서 그 특징들을 뽑아서 넌 빅들이 빅한테 받냐 넌 빅한테 받냐 했었을 때 감사 퀄리티를 비교해보자 라고 했더니 로렌스 결과는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즉 기업 규모가 중간인 데는 차이가 없어.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빅과 넌빅의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1998 베커랑 같이 페이퍼를 썼던 게 드폰인데요. 드폰이 자기 논문이 약간 부정당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로렌스 페이퍼를 좀 약간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야,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 넌 빅한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냐. 아예 태초부터 이 친구들은 큰 기업이 넌 빅한테 받으면 감사 퀄리티가 낮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로렌스 말고 큰 기업도 어떤 데 받냐로 한번 가정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해보자 라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정된 데이터, 즉 기업 규모가 큰 기업도 포함해서 분석하니까 오히려 빅4의 감사 퀄리티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3일에게 법인한테 감사를 받냐 아니면 넌빅한테 감사를 받냐 했었을 때 애초부터 넌빅한테는 감사를 못 받으니까 이걸 감사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했더니 3일한테 감사 받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더 좋더라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아봐야 될 게 야, 그래 큰 기업은 당연히 빅 감사인한테 감사를 받는 게 퀄리티가 더 좋아. 그런데 중간 기업들은 과연 빅한테 감사를 받는 게 더 좋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로렌스 페이퍼도 그렇고 다른 페이퍼도 그렇고 중간 기업들 혹은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빅한테 감사를 받는 게 퀄리티가 훨씬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도 그런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적 감사인이 지정이 돼서 이제 작은 기업이 만약에 지정 감사인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빅에서는 감사를 아주 잘하는 숙련도 있는 감사인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숙련도가 낮고 너가 좀 작은 데서 배워라. 그래서 오히려 약간 감사 역량이 떨어지는 감사인을 투입할 수 있는 경향이 높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넌 빅에서는 중견 정도의 기업을 배정을 받으면 앞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고객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혹은 자율수임제에서도 넌빅은 중견기업이 우리의 주요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견 중에서도 숙련 수준이 조금 높은 감사인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견 정도의 기업을 봤었을 때는 오히려 빅보다 넌빅한테 받는 경우가 퀄리티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중소법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과연 주기적 지정제에서 무조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가군의 감사인이 다른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을 감사를 잘하는 것처럼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맞냐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분석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한 페이퍼 중에 2024년 박영현 연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외감 도입 후에 감사 퀄리티가 좋아지냐 봤더니 그냥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정을 받고 나서 이 친구들이 감사 보수를 늘렸더니 또는 감사 시간을 늘렸더니 감사 시간을 늘린 데는 그래도 퀄리티가 좋아지더라. 즉 주기적 지정받고 높은 값을 받는 데는 퀄리티가 좋아짐을 실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지정을 받고 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거나 또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은 퀄리티가 좋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들이 분석한 것들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지정감사인이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대형 감사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감사 퀄리티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중소형의 감사 법인이 있었다는 거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말하겠죠.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처음에 중소형한테 받았다가 그 다음에 대형으로 바뀌면은 감사 퀄리티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때는 사실은 중소형, 중견기업들은 회계법인이 non-big, big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정감사 규모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즉 대형에서 대형일 경우, 중형에서 중형일 경우는 감사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즉 자기들 기업 규모에 맞게 감사인이 선정이 원래부터 계속 됐던 애들은 퀄리티가 주기적 지정받으면 좋아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형 회계법인에서 중소형 회계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빅에서 non-big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중견기업들이겠죠. 대기업들은 빅에서 non-big으로 못 갑니다. 보통 중견이나 중소형이 빅에서 non-big으로 가죠. 빅에서 non-big으로 가면 오히려 감사 퀄리티가 더 좋아집니다. 즉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은 중형 회계법인, 중소형 회계법인한테 감사를 받는 게 주기적 지정제 하에서는 퀄리티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이건 뭐냐? 기존에 가나 다 라군에서 무조건 가군이 퀄리티가 좋고 나군, 다군, 라군이 퀄리티가 낮다라는 거에 반증이 됩니다. 즉 기업들은 합리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서 회계법인을 매칭해야지 감사 퀄리티에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처럼 회계사 수가 많으면 감사 퀄리티가 다 좋아. 이런 지금 감사인 점수 제도나 방향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우리 블룸앤 헵필드의 연구에서 조금 더 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 어카운팅 리뷰에서 블룸앤 헵필드가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냐면 이제 저는 이걸 도제 시스템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수와 부사수의 체계가 있는 회계법인과 사수 부사수 없이 프로젝트 베이스의 회계법인, 즉 우리가 여기 감사할 거니까 감사인들 모여 해서 들어가는 그런 회계법인,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걸 이렇게 독립채산제에 좀 가깝다고 말하죠. 그런 독립채산제 회계법인이랑 같이 퀄리티 분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일이 바빠, 일상이 바빠, 그럴 때는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도제 시스템인 경우가 퀄리티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피감사인의 압박이 있었을 때 퀄리티가 어떤지 봤더니 이때 역시도 도제 시스템이 있는 데가 훨씬 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뭘 말하냐면 사수 부사수 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대감이 있을수록 서로 모니터링하고 서로 배워가면서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였거나 잦은 합병 등 잦은 M&A를 통해서 회계법인이 이제 감사인을 투입을 시키면 서로 견제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감사인 수로만 감사 퀄리티를 한다면 자꾸 자기들은 합병만 하고 그러면 밑에 사수 부사수 개념이 좀 사라지겠죠. 프로젝트 베이스가 좀 사라지겠죠. 이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전체적인 감사 퀄리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빅4랑 넌 빅이랑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중소형에서는 넌 빅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넌 빅이 무조건 더 좋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감사인들을 합병만 해서 오히려 퀄리티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지금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책적 제언을 드리면요. 먼저 품질관리실 평가 방법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번에 사실 품질관리실 평가 방법을 보완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서로 이제 불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등록회계법인이든
아니면 이제 정책 당국이든 서로 좀 상의를 해서 지금의 기준보다 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품감실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 퀄리티는 품감실에 어떻게 보면 역할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품질 관리실의 평가 방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인 점수제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인 점수에서 정성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량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사실은 그러면 정량 비중을 높이려는 비헤이버를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량에서는 항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처럼 이런 점수 등급은 항상 정량과 정성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른 감사인 점수 매칭 방법을 좀 변경해야 됩니다. 무조건 가군이 아주 낮은 중소기업 감사할 때 퀄리티가 좋다. 이런 것보다 이제 나다에서 맞는 기업 할 때는 감사인 규모를 우선적으로 두지 말고 그때는 조금 다른 적정한 평가 또 랜덤의 배정 평가 방법 등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저의 발표는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등을 통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외관법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미비해지는데요. 초창기에 큰 효과를 기대했지만 지금 그 효과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이제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점수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보완해서 반영해가지고 좀 더 신외관법이 국내 자본시장을 합리적으로 바꾸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추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저 발표 후에 이제 이영환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 부분이랑 좀 연동성이 있는데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AI가 도입되면 밑에 스텝들이 필요 없어. 우리는 뭐 그냥 소수의 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겠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감사법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블룸의 헵필드의 연구를 보면 사실 도제 시스템이나 밑에 사수 부사수가 있어야지 감사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AI가 도입돼도 우리 사수 부사수 그런 도제 시스템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방향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프로젝트 베이스나 호텔 체인처럼 이제 감사인들을 모아서 일단 프로젝트에 투입시키고 해체시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사수 부사수의 그 서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그리고 좋은 숙련도나 좋은 이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제 시스템을 합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키면 훨씬 더 한국의 감사 품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을 잘 지키셔가지고 지금 발표를 정 교수님 해주셨는데 질의응답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질문은 거소하시고, 네, 저희들이 한 10분 이내 시간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네, 서울시립대 이영환 교수고요. 굉장히 그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가진 여러 연구들도 소개시켜 주시고 또 분석 결과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신외관법 효과가 이제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미미해지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소 중견기업에서 그 효과가 이제 없어지거나 낮아진다. 이제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요게 일단은 좀 여러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김정택 서계원 김동현 등의 연구는 이제 간접적인 것 같고요. 예. 혹시 직접적으로 이거를 좀 체크해 본 연구는 혹시 없을까요? 예.
제가 봤을 때 좋은 연구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걸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어서 예, 네. 이런 거를 누군가가 이제 그 지정 자료는 그 핸드 컬렉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좀 핸드 컬렉팅해서 이런 걸 네. 누가 직접적으로 분석하면 네. 정말 정책 당국에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분이나 이 발표 듣는 분 중에서 예, 기회가 되시면 조금 분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제 중소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정이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전기재무제표 제작성 이런 이슈들이 더 많아지고 감사인을 바뀌는 걸 굉장히 이제 싫어하고 또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게 큰 기업들한테는 비용이 올라가는 게 큰 부담이 안 되지만 이제 작은 데는 감사 비용이 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위원회 같은 데 가보면은 특히 이제 상장협회보다는 코스닥 협회에서 더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신해관법 특히 주기직 증리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런데 이제 의외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저도 이제 전단기 감사인 협의회를 하면 중소기업들이 훨씬 많아요. 이제 안건들이. 근데 그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중소 중견 기업들의 부실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더 잘 개선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중소 중견 기업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것 같고 그러나 또 감사법인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전반적인 감사 품질을 또 높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이제 수요자 관점에서 각각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덧붙이자면 이제 그 우리가 감사인들이 감사를 지적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에서 받았다가 중형이 왔었을 때는 지적사항이 좀 덜한데 중형에서 중형을 서로 할 때는 지적사항이 좀 많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예, 그게 수치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그냥 저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 그냥 분한테 그렇게 느꼈다라고 들었던 부분이어서 예, 그래서 그런 것과도 혹시나 데이터가 있는 뭐 정책 당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하면 그것도 훨씬 더 시그널 있는 임팩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기재무제표 제작성을 좀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는 볼 수는 있겠네요. 예. 예, 그다음 지금 예. 전 서연하게 보내 이광남 하는데요. 소속을 얘기하시고. 어떤 새로운 분야에 잘 검토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정제도도 이렇게다가 이제 당초 도입할 때보다 많이 약화됐다는 건데 그 원인이 뭔지 그거를 한번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기업들 압력에 따라서 당초 지정했던 취지가 많이 퇴색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뭐 지정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게 퇴색된 영향이 크고 또 하나는 저는 감리할 때 투입 시간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투입 시간에 대한 감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빅4가 퀄리티가 좋은 것은 오히려 투입 시간이 좀 많은 편이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감리는 회계사들이 다 또 이제 저도 빅4에 있었지만 빅4에 있었던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에 따라서 많이 하지만 요새는 이 로컬 회계법인들 그거 다 잘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보기에 교수님들이 연구할 때 향후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큰 연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기업들 압력에 따라서 지정제가 그러니까 이 강제 지정이 되면 확실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보수도 수준이 높아지니까 투입도 많이 할 수 있고 어쩌면 향후 그런 관점의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펌으로 하는 것이 실제로 그게 어떤 기업이고 원펌에서 움직이지 각 부서별로 마음대로 따로따로 하면 그 기업의 효율이 생길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뭐 공인회계사 설립 역사상 빅4도 지금은 이제 빅4 체제를 했지만 옛날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3일이 완펌으로 됐었고 나머지도 이제 그다음부터 따라와서 지금은 정착이 됐는데 그것이 확산이 돼서 일부 이렇게 적어도 중견회계비 정도까지는 원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저는 감리의 중점이 돼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회계부에 다 원로나 이런 분들이 위에 분들이 다 이게 옛날에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도 목표라도 하나하나씩 좀 해나가야지 우리 업계가 제대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입니다. 예, 너무 좋으신 말씀,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이제 원인 분석하는 거 사실 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구자들이 잘 해서 이제 좋은 이제 성과 있기를 바라고 저도 한번 열심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원펌, 사실 원펌 정의는 명확치 않지만 뭐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그 품질 관리실이나 뭐 이제 투입된 비용을 쪼개냐 각자 쓰냐 뭐 이런 경우가 좀 그거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사인 지정할 때 점수 자체를 품감실에 좀 투입되는 인건비라든가 또는 이 비용을 어떻게 나눠 쓰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 포함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원폼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그 두 분께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또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면은 미리 자료를 집행부 입장에서 사전에 좀 봤습니다. 우리 이번 세미나는 정식 세미나는 그 포맷이 강의를 하시고 자체에서 Q&A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그 해야 될 의무 별도의 토론자가 이제 있는 시스템인 포럼에서는 별도의 토론자가 5분, 6분 이렇게 사전에 지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좀 적은데 이번 같은 정책 세미나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리 좀 봤습니다. 이 질문이 한 2가지 정도 나왔는데 첫째는 그 지금 도제 시스템을 지금 제안하셨는데 원펌 도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 이게 원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원펌의 그 일반적인 정의는 지금 현재 격리를 통할적으로 같이 이제 하고 하는 그런 거에다가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인력 관리 면에서 그걸 체계적으로 이제 승진시키고 하는 그런 면에서 도제라고 하는 것을 조금 그 포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지도 체계 리뷰 시스템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런 측면은 있겠죠. 그래서 그 도제 시스템 원펌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도제 시스템만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 인력 관리 면에서의 체계 그런 면에서는 커버가 되는데 비용 면에서 원펌으로 해가지고 전체 통합 관리하는 어쩌면 실무에서는 가장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실제는 그거가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서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그런 면에서 원펌에 대한 정의도 한번 좀 나누어 가지고 그 보시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 인력 관리면 그 다음에 격리를 통합 격리하는 그런 측면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 보완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요 주제 오늘 정준희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신 요 연구는 굉장히 최근 따끈따끈한 연구거든요. 바로 지난주에 2월 4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일단은 고심을 많이 하고 절차를 거친 끝에 지금 정책 대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출력해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두툼한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그 제목이 회계 감사 품질 제고 방안 그래가지고 엄청 큰 일을 했더라고요. 광범하게 거기는 뭐 5꼭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다루었는데 그 중에 지금 오늘 다루어 주신 내용, 정 교수님 다루어 주신 내용은 그 중에 이 품질 관리 측면에서의 그 내용하고 중간에 감사인 점수 그렇게 해서 약간 2꼭지, 잘하면 2꼭지고 아니면 1꼭지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저는 그 중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그 안은 지금 구체적인 법이나 시행령이나 또는 회계 규정, 우리 그 시행세칙까지 해가지고 제도화로 되어지는 개정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의견 수렴하고 있는 이제 과정이 올 텐데,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안만 이렇게 나오고 구체적인 이제 현행과 그 다음에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그때 아마 의견 그 입법 예고가 되면서 그 안을 얘기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 코멘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중요한 주제가 여기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정 교수님은 다루어 주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자료에 9페이지 있습니다. 자료에 9페이지에 감사인 점수 산정 방식에 그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감사인 점수의 그 결정 요소가 4가지예요. 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감사인 소속 회계사 인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를 계산할 때 경력별 가중치를 적용해요.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3일이 지금 회계사 숫자가 예를 들면 3,500명이다. 그럼 3,500명을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경력 연수를 2년 이상 그 10년 미만 그 인원에 대해서 경력 가진 사람은 이제 100% 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2년보다 낮고 그 등록 회계사이면 2년까지는 80%입니다. 0.8이죠. 그 다음에 수습 회계사, 아직 등록 회계사가 아닌 그 수습 기간 2년 동안 발도록 되어 있죠. 그 동안에는 요게 40%로 되어 있습니다. 0.4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가중치를 나눠 가지고 다시 적용해서 감사인 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여기에 그 대안에서 나온 데는 보니까 요거를 손을 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연구 논문에서는 그거는 제시를 안 하시고, 이제 그 문제가 좀 있다. 감사인 점수가 많은 사람 법인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이제 포괄적인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요. 그 개선안에서 요 가중치를 수습 회계사의 경우에 40%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70%로 지금 올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 회계사를 좀 많이 받아라,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죠. 감사 품질의 그 전문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수습회계사를 뭐 1년차, 2년차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차등을 해야지, 그거를 40% 밖에 인정 안 했을 때는 그 2년치 이상의 등록회계사의 능력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고심을 거쳐가지고 40%를 정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뭐 외부적인 정치적인 요인을 해서 70%를 그거를 올려버린다고 하면은, 더군다나 1년차, 2년차에 구분도 안 하고 그냥 그거를 40%에서 70%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점프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그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는 여기에 문제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회장께서 좋은 말씀, 또 핵심적인 말씀 잘 짚어 주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원펌 기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빅4 같은 경우는 뭐 비용 안 나눴어서 우리는 원펌 많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인센티브에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용은 안 써도 인센티브를 사실은 거의
약간 독립채산제처럼 하는 경향도 있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는 아까 드린 것처럼 정성적 지표를 좀 추가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정량 지표하면 다 만들어내고 어떤 방법이든 다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조금 이런 지표를 만들어야지 그래도 이제 회계법인들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일부 이제 기업들은 뭐 원펌이 독립채산제가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지양을 하고 우리가 전통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또는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경험에 따라서는 사실 원펌이 훨씬 더 이제 내부 컨트롤이 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펌을 지향한다는 것을 계속 정책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숙련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깊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이게 40이 맞는지 70이 맞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쉽게 변동하면 누가 봐도 정책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반드시 이제 근거라든가 이유를 해야지 이제 받아들이는 등록회계법인 또 수용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저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용성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나 이제 근거를 조금 마련하는 게 이제 정책 당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뭐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제 숙련도에 대해서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추후 연구자들의 연구 과제로 제가 본의 빠니게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